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건넨 조용한 한마디의 말이 깊은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떨 땐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런 한마디 말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일으켜주는 책인데요. 정우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빛의 출판사 도서입니다. 정우승 작가는 책 속에서 삶의 고비마다 만났던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지탱해 왔는지를 담담하고 깊이 있게 들려주는데요. 책 속에 소개된 67가지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한마디의 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가 한 말, 보통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들 속에 정우승 시인 특유의 감수성으로 풀어놓은 말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의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정우승 시인은 오랫동안 시를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온 분인데요. 책장을 넘기다 보면 마음 한켠에 묻어둔 상처들이 슬며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덮이는 문장들은 조용하게 위로의 손길을 건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랑, 기다림, 인내, 믿음의 가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어느 봄날 오래된 벤치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마저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따뜻한 커피와 함께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오야스 한 조각의 느낌 같다고나 할까요?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무겁고 지쳐 있어서 조용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책의 문장들이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줄 듯 싶습니다. 오늘은 67개의 이야기들 중에 몇 편을 골라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영상에 어떤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와닿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봤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첫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 수 있는데 불행히도 하루 종일 비가 올 때도 있다. 하루살이의 일생은 하루입니다. 정말 하루살이가 단 하루만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극히 생명이 짧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이틀을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4시간 안팎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짧음과 덧없음을 비유할 때 하루살이를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 등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에게 하루 종일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맑은 바람 한번 들이켜지 못하고 따스한 햇살 한번 쬐어보지 못하고 일생 동안 비만 맞고 있다가 생명을 다하겠지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물속에 있다가 겨우 아래서 깨어나 맑은 세상을 날 수 있는 성충이 되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다니요. 우리 인간에게는 짧디 짧은 하루지만 하루살이에게는 평생의 시간입니다. 아마 분노와 절망에 떨며 하늘을 원망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일이 남아있다면 괜찮겠지만 하루살이한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날 저녁, 찬란한 저녁노을 배경으로 정다운 형제들과 떼지어 냇가를 날아다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하루살이인데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운명을 한탄하다가 그대로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루살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살이는 저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면 어때? 열심히 살아보자고. 그래,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열심히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비록 하루살이지만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서로 보여줄 것 같았습니다. 하루살이도 맑은 바람과 햇살 속에서 일생을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비가 오니 어떡합니까? 하루살이가 비를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묵묵히 비를 맞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해지기 전에 냇가를 떼지어 날아다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구애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무리지어 근무하는 하루살이들은 대부분 수컷들로서 상하 비행 운동, 즉 아래 위로 날며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암컷들이 군무 속으로 날아들면 수컷은 암컷과 함께 멀리 허니문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니문 비행이 끝나면 물속에 알을 낳고 몇 시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루살이가 그 짧은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러니 비가 오는 것쯤이야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비가 와도 사랑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빗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로서 살아갈 시간이, 사랑할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데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비가 와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도 그 하루살이의 마음이 되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절망이라는 죄는 신이 용서하지 않는다. 한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해왔던 도구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도구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악마가 사용하는 도구답게 흉악하고 괴상망측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열된 도구들 한쪽에 값을 매기지 않은 작은 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뭐죠? 왜 값을 매기지 않았어요? 물건을 사러 온 다른 악마가 궁금증을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그건 절망이라는 도구인데 파는 게 아니야. 난 저걸로 틈을 벌려 강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쓰러뜨려. 그래서 다른 건 다 팔아도 저것만은 팔 생각이 없어.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저는 늘 그 악마가 제 마음의 틈새에다 절망이라는 이름의 쐐기를 박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 학생에서부터 대기업 회장, 대법원장, 대학 총장, 도지사, 시장, 고등학교 교장, 촉망받는 젊은 여배우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져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1년에 평균 400여 명이 한강에 투신 자살을 시도하고 그중에 3분의 2가 익사체로 인양됩니다. 언젠가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꼭 읽어주세요 라는 글이 쓰인 노트 한 권이 한강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노트는 한강에 투신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쓴 것으로 차가운 물속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받는 고통의 시간은 살아서 고통을 받는 시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노트가 아직 한강대교 난간에 걸려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죽하면 그런 노트까지 등장했을까요? 한강경찰대 구조대원의 말에 의하면 구조된 지 며칠 뒤에 다시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구조된 뒤 대원들이 방심한 틈을 타 구조선에서 다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왜 살렸느냐고 때리고 꼬집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 수능 시험이 있던 날에 본 신문 기사가 영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원에 사는 한 여고생이 첫째 시간에 언어 영역 시험을 치르다가 그대로 나와 이웃집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투신 자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또 재수생이 수능 전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고생과 재수생, 또 그들의 부모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그들이 자신을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그까지 시험 좀 못 치면 어때? 다음에 또 치지 뭐. 하고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가 만든 영화 체리 향기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 바디가 수면제를 먹고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몸 위로 흙을 덮어줄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아무도 그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의 제의를 수락하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바디에게 들려줍니다. 그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목매달아 죽기 위해 줄을 매려고 나무에 올라간 적이 있어. 그런데 나무에 달린 체리가 눈에 띄어 무심결에 먹어보니 너무도 달더군. 그래서 계속 먹어보니 문득 세상이 너무 밝다는 게 느껴졌어. 붉은 태양은 찬란하게 빛났고 하교하는 아이들의 소리는 너무도 평안했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리를 따서 던져주고 나무를 내려왔소. 바디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현듯 삶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바디 같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으나 그에게도 고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도 고생스러워 한 번은 목매달아 죽으려고 넥타이 2개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죽지는 못했습니다. 거실 가득히 스며들어오는 햇살에 먼지가 빛나는 것을 보고 저 먼지도 저렇게 빛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묶은 넥타이 2개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넥타이를 꺼내보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저는 오른쪽 주먹에 자그마한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은 날에 절망에 빠져 골목의 시멘트 벽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쳤을 때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신이 희망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망이라는 죄는 신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노인에게는 체리 향기가, 자살하려던 남자에게는 넥타이 2개가, 절망에 허우적거리던 저에게는 주먹의 흉터가 결국 희망이 되었습니다. 쥐 한 마리를 캄캄한 독 속에 집어넣으면 3분을 넘기지 못하고 죽지만 그 독 속에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가면 적어도 36시간은 죽지 않고 견딥니다. 희망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지켜내게 하는 강한 힘입니다. 불황자와 빈민들을 위해 평생을 산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는 어떤 이들이 자살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은 그들에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용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핍된 것은 사랑이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절망을 이겨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도록 더욱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끔 나의 사랑하는 삶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러면 제 삶도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게 힘이 들 때 이 말을 떠올립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작아져 개미보다 더 작아진 나를 이끌고 거리를 헤맬 때 문득 이 말을 떠올립니다.
깊은 밤 하루 종일 밥새끼를 먹은 일 외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 이 말을 생각하면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하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간절한 내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오직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내가 오늘을 산다고 해서 오늘이 나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을 산다고 해서 오늘 하루를 확실히 소유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공유한 채 한 조각 빵처럼 서로 나누고 쪼개어 분배받은 것이며 어제 죽은 이들이 그나마 채 먹지도 못하고 내게 알뜰히 남겨주고 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오늘입니까? 어제 죽은 이가 내게 주고 간 이 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속에 나의 인생 전부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미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육친의 형처럼 가까이 지냈던 동화 작가 정채봉 형도 그토록 살고 싶어 했습니다. 형은 병상에서도 새로운 동화를 구상했으며 더 이상 예전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형, 성모님이 형을 부르면 어떡할 거야? 형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가야지. 간간히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또렷이 그렇게 말하는 형의 얼굴엔 성모님을 만난다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은 어쩌면 정채봉 형이 살아야 할 오늘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이들은 엄마의 오늘을,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이들은 아빠의 오늘을, 남편과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이들은 그 남편과 아들의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오늘이라고 해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어제 죽은 이들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또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누구의 시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을 다시 한번 조용히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다운 것이며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배웁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함을, 넘치는 사람에게는 넘침을 배웁니다. 스스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성실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주에도 상처가 있다. 월간 조선에서 잡지기자 생활을 할 때 남해안에서 진주 양식을 하는 한 어민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50대 남자인 그는 양식하고 있던 진주 조개를 바닷속에 끄집어내어 칼로 조개 속을 벌려 보여주었습니다. 조개의 몸속엔 아직 채 만들어지지 않은 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양식 진주는 조개 껍데기로 둥글게 만든 핵이라고 일컫는 알갱이를 진주 조개 속에 집어넣어 만듭니다.
그 조개를 매년 5월에 바닷물 속에 넣어 두었다가 이듬해 12월에 건져 소위 원주라고 하는 진주를 채취합니다. 그때 제가 본 진주는 한창 바닷속에 키우고 있던 것이어서 빛깔이 영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진주조개는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뱉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의치 않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개 껍데기와 같은 성분의 분비물로 이물질의 둘레를 자꾸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쌓이고 쌓여 바닷속에 광물질과 결합되는 과정 속에서 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조개가 모래알 같은 자극물에 의해 상처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내부 반응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처 회복에 필요한 온갖 성분이 상처 입은 부분으로 급히 보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치유하다가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조개의 몸속을 들여다보면서 모패인 저 진주 조개의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진주 조개라면 내 속에 모래알이 들어와 상처를 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상처를 낸 모래알을 미워하고 원망하다 못해 증오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상처 자체를 멀리하고 상처 회복에 필요한 그 어떤 성분도 보내지 않고 절망의 나날만 보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자 제 자신이 무척 나약하게 여겨졌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가까운 가족마저 괴롭히는 제 자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저도 진주조개처럼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리하여 빛나는 진주가 될 때까지 차가운 바다 바위 밑에서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의 상처가 나의 아름다움을 낳습니다. 상처의 고통을 견뎌내는 적극적인 인내의 힘이 진주와 같은 아름다움을 낳습니다. 나에게 왜 상처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나에게 슬픔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나에게도 진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도 아름답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의 창조는 상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롱한 진주도 처음에는 하나의 상처였습니다. 상처를 낸 침입자 모래알을 어떻게 밖으로 내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방법이 있다면 체액으로 그 모래알을 두텁게 감싸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상처를 보듬고 감싸는 일, 그것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속에 모래알이 침입해 들어오지 않는 조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풀잎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빗방울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눈 오는 날에는 눈송이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눈비 그치면 햇살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많은 햇살이 더 맑고 상처 많은 꽃잎이 더 향기롭습니다. 소나무가 송진의 향을 내뿜으려면 몸에 상처가 나야 합니다. 저는 이제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상처가 저로 하여금 참되고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해줄지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걸리는 그 긴 시간을 이해하고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진주 조개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나날을 이겨내어 진주로 태어나는 것처럼 제가 아름다운 한 권의 시집으로 태어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저는 낙타를 참 좋아합니다. 낙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때도 낙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건 제가 시적 은유물로 낙타를 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막에 비유한다면 그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야말로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낙타 하면 마음속으로 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낙타를 처음 본 것은 몇 해 전 명사산으로 유명한 중국 둔황에 갔을 때입니다. 명사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멀리 사막의 모래능선을 걸어가는 낙타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딱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늦은 오후의 햇살이 능선의 경사진 한 면을 어둡게 만들어 명암의 대비에서 오는 신비감이 극명했습니다. 그날 또 낙타를 처음 타보았습니다. 명사산 입구에서 명사산 바로 아래까지는 걸어가기에 제법 먼 길이라 다들 낙타를 타고 갔습니다. 낙타 등에 오르자 마치 구름 위에 오른 것처럼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낙타가 너무나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씩씩거리며 콧김을 내뿜기도 하고 오줌을 싸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관광객을 태우고 걷기 싫어도 걸어야 하는 낙타의 고통이 그곳을 떠날 때까지 내내 느껴졌습니다. 그 후 몽골 낭고비에 있는 홍그링 엘스에 갔을 때입니다. 해질 무렵 모래 입자가 마치 설탕가루 같은 모래산의 등선을 맨발로 한참 걸어 올라가다가 문득 산 아래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아,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멀리 수십 마리의 낙타들이 낙타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잠시 넋이 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낙타를 그리워하는 나를 위해 낙타들이 일부러 한순간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살아가는 이를 바라보듯 낙타를 바라보았습니다. 낙타가 풀을 뜯다가 한 번씩 고개를 들고 멀리 사막을 바라볼 때마다 영원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낙타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맨 앞쪽에 있는 낙타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따라갔습니다. 맨 뒤쪽에는 한 소년이 낙타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소년이 바로 나 자신인 듯 싶었습니다. 소년은 노을이 짙어지자 낙타 등에 탄 채 어디론가 보이지도 않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낙타들도 소년이 뒤에서 모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소년이 낙타들을 데리고 사막 한가운데로 멀어져 한 점 점이 들 때까지 그 점마저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영원히 서 있을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후 그때 본 그 낙타들이 그리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낙타 모형을 사모았습니다. 원래 무엇이든 수집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으나 낙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젖을 빨아먹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나무 낙타에서부터 자물쇠용으로 만든 철제 낙타에 이르기까지 67개 정도의 낙타가 모이자 책꽂이 한 칸을 다 비우고 그 안에 그들을 살며시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그들을 바라보며 사막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깊게 성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사막 위를 묵묵히 걸어가는 낙타처럼 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어쩌면 무거운 짐을 지고 먼 사막의 길을 가는 낙타의 일생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인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걸어왔으면서도 마지막 깃털같이 가벼운 짐 하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건 아닌가 하고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제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대부분 깃털처럼 가벼운 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왔는가는 살펴보지 않고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살펴보다가
마지막 한순간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를 참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것을 참지 못할 정도로 있는 힘을 다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깃털같이 가벼운 짐이지만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무게보다 수천 배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최선을 요구합니다. 너무 무거워 벗어놓고 싶어도 그 짐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벗어놓을 수 없는 짐입니다. 그러나 그 짐은 산을 오를 때 등에 진 배낭의 무게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처럼 소중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누가 쓴 글인지 모르지만 내 등의 짐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짊어진 무거운 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어린 낙타를 보고 어린 낙타라는 제목의 시 한 편을 써보았습니다. 사막에서는 흐르는 강물처럼 살지 말고 어딘가에 고여있는 작은 우물처럼 살아야 한다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겨야 사막을 움직일 수 있다고. 사랑하면 더 많은 별이 보인다고. 살아가노라면 그래도 착한 끝은 있다고. 러시아제 낡은 지프차를 타고 고비 사막의 길 없는 길을 달릴 때 먼 지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등에 지고 홀로 걸어가던 어린 낙타 한 마리. 시간 없을 때 시간 있고 바쁠 때 더 많은 일을 한다. 언젠가 제가 너무 바쁘다고 하자 시간 없을 때 시간 있고 바쁠 때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누가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제 시작 노트 맨 앞장에 그 말을 적어놓고 자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문득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없이 바쁠 때에도 그 일을 해내기 위해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을 때에 오히려 더 시간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냥 뜸들이고 늦장을 부리다가 그만 시간에 쫓기게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청탁받은 원고 마감일이 많이 남았을 때 오히려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장 늦게 나타나는 사람이 약속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자칫 게으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 게으름을 부릴 때 오히려 시간이 더 없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다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이 게으름을 위하여 쓰이면 시간이 없는 경우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거나 바빠 죽겠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아마 일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저도 툭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하면 꿀꺽 삼켜버립니다. 시간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공연히 저 혼자 시간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제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산속에 있는 암자에서 잠들었다가 이른 새벽에 스님이 치는 운판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가 너무도 길었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길고 많은 시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실은 똑같은 하루라는 시간이었을 뿐인데도 그날은 마치 시간의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시간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창조되어야만 비로소 자기만의 시간이 됩니다. 위아엘 앤데이 동화 모모에 보면 시간의 주제자인 호라 박사는 모모에게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시간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은 참된 소유자를 떠나면 죽은 시간이 되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늘 참된 소유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시간의 참된 소유자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분함으로써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귤도 남쪽에 있는 서귀포 귤이 더 당도가 높고 서귀포 중에서도 남원 지역의 귤이 더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귤나무라도 윗가지에 달린 귤이 아래가지에 달린 귤보다 더 당도가 높고 맛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햇볕을 쬐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귤 하나도 햇볕을 자기 것으로 만든 노력의 시간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 당도와 맛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프란치스코 회 박재홍 수사님은 시간은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노력의 결실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무를 심었다면 나이테 안에 존재하고 내가 사랑을 심었다면 따뜻한 그대 마음 안에서 시련을 극복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내가 마음을 온유하게 갈고 닦았다면 온화한 언행 안에 존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면 좀 더 나은 세상 안에 존재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다면 건강 안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허송세월 하지 말고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고 잠들어 버림으로써 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간은 낭비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모에서처럼 시간은 저축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녀 모모는 시간을 저축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저축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이 시간을 충실히 사용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내일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일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시간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세탁기, 휴대전화, 자동차, 비행기 등은 결국 시간을 줄여준다는 점으로 그 기기의 장점을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내일을 위하여 저축할 게 아니라 오늘을 위하여 열심히 써야 합니다. 육체와 물질을 위해 쓰기보다 영혼과 사랑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을 창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나의 것인 것 같지만 실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신의 것이며 신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빌린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신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을 때 시간을 낭비하거나 소중하게 쓰지 않았다면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영화 빠삐용에서 주인공 스티브 맥퀸을 향해
인생을 낭비한 죄를 준엄하게 묻던 장면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